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압승,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을 비롯한 연립여당이 결국에는 압승을 했습니다. 선거 초반까지만 해도 아베 총리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잃는 한이 있어도 전국을 정면 돌파하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의외로 지금 과반,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을 넘은 건 물론이고, 자민 공명이 합친 연립여당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310석인데요. 그보다 더 이제 2석을 더 얻었습니다. 네. 여기다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희망의당까지 합치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아베 수군인 개헌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아베가 이제 몰락하든지 아니면 힘이 빠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더 힘을 얻는 그런 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이제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 때문이다. 그리고 아베 총리도 이를 잘 노린 전략을 썼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보면 이제 1등 공신은 북한인데요. 북한이 선거 전후에서 계속 이제 미사일을 쏘아대는 바람에 일본의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 안보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네. 자민당도 이를 놓치지 않고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자를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는데요. 여기에 대응해야 될 야당은 네. 야당 중에 이제 희망의당이 가장 지금 크게 세력을 모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어떤 이제 지금 제일 야당이든 민진당을 사실상 흡수 통합하면서 선거를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서 좀 약간 리버럴한 사람들은 배제하고, 그리고 개헌에 찬성하겠다고 어떤 서명까지 하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제 압박을 가했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연을 넓히는 정치를 하지 않고 좁은 정치를 한 거죠.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이제 지지 세력인 소위 말하는 고위계 키즈라는 사람들을 공천을 하면서 야당이 굉장히 힘을 잃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서 이제 리버럴들이 모인 입헌 민주당이 제일 야당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런 여러 이제 야당들의 분열상은 아베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가 힘을 좀 쓸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실제로 아베 총리가 두 차례 사학 스캔들을 겪으면서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결국에는 고이케 지사도 힘을 쓰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베 총리가 압승을 거뒀으니까 지금 제일 관심을 모으는 건 평화헌법 개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 속도를 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미 올 봄부터 2020년 정도에 이제 개헌을 마무리해서 도쿄올림픽 때 정상적인 군대를 가진 국가로서 대회를 치르겠다, 그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었는데요. 이 스케줄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일본이 지금 이제 이번 선거로 인해서 어떤 북핵에 대한 계속적인 강경 대책, 그리고 지금 개헌, 내부적으로는 이제 어떤 소비세라든지 이제 원전을 새로 부활하는 정책,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로 봐서는 이제 대북 정책하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이 되는 이런 이제 모습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되려면 이제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라는 또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서는 또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개헌은 일본 이제 지금 절차상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발의를 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국민들의 의견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그런 이제 우회적인 전술을 이제 아베가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35%만 찬성하고 반대 의사를 표현한 비율이 42%나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베로서는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개헌에 대한 여론을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대국민 정책을 앞으로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개헌 문제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시간 조절은 하는 상황이 있지만 결국에는 개헌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처럼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베 총리가 나설 것이고, 또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 최근 중국 공산당 당대회를 통해서 더 권력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동북아 상황에서 우리 외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본과 중국이 계속 이제 강경하게 서로 이제 대결 국면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도
일본을 앞세워서 동북아에 대해서 어떤 이제 강경한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와 트럼프는 굉장히 서로 이제 죽이 잘 맞고 서로 이런 강경 정책에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이라는 정책 이를 통해서 중국이 더 이상 이제 뭐 해양이라든지 글로벌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그런 정책에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 낀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그 공조가 사실 그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북핵이라든지 그 미사일 위기를 극복할 길이 상당히 좀 막연한데요.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우리로서는 양쪽을 다 이제 보는 그런 그 외교를 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개눈처럼 양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럼 한쪽으로 힘을 모을 수 없는 그런 좀 묘한 상황이 됩니다. 국내에서 어떤 뭐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공론을 한꺼번에 모아서 힘을 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정치권이 저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또 힘을 더 얻게 되면 일본 위안부 문제 있고요. 교과서 문제 있고 독도 문제 있고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그 어떤 뭐 앞으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더 악화되지 않는 현상 유지 정책을 일본도 사실 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베로서도 외부적으로 그런 문제를 좀 잠재워야지 내부적으로 이제 개헌에 대한 그 의견을 많이 모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그 제1야당으로 떠오른 입헌민주당이 사실은 그 다른 문제에서는 리버럴한데 독도 문제에서는 계속 그 강경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일본 전체가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번 그 선거의 한국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